문화교양학과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9월부터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에서 일하게 된 성연주라고 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문교 TV를 통해서 제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간으로 학우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구성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간의 주제는 바로 학술적 글쓰기에서 참고문헌을 제대로 인용하기입니다. 자, 학우 여러분 아마 문화교양학과를 입학하신 다음에 굉장히 당황하신 게 바로 이 참고문헌 때문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학과에 입학을 해서 교재를 받으셨는데 교재에 매번 그 장의 끝부분에 이 교재가 어떤 참고문헌을 인용했는지가 여러 개의 목록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학우분들은 이 참고문헌 목록이 왜 있을까? 나는 교재 하나도 제대로 공부하기 힘든데 이 참고문헌을 다 공부를 하라는 건지, 시험 때마다 이 참고문헌을 그러면 다 빌려서 봐야 되는 건지, 아마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매체 강의를 보셨을 때에도 매체 강의의 PPT가 끝날 때마다 참고문헌의 목록이 쭉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에도 그러면 나는 이 참고문헌을 전부 다 확인해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 참고문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까요? 바로 과제물을 작성할 때, 그리고 4학년이시라면 논문을 작성할 때, 이렇게 두 번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요. 과제물을 작성을 할 때 교수님들이 거기에다가 참고 문헌을 제시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참고 문헌을 찾아서 작성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디까지가 정말 이 주제에 해당하는 참고 문헌인지, 그리고 나는 그렇게 찾은 참고 문헌을 어떤 방식으로 과제물이나 논문의 글쓰기에 활용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문화교양학과를 다니면서 해야 하는 많은 그 과제물 작성, 그리고 졸업을 위한 논문, 이런 학술적 글쓰기에서 학우 여러분들이 참고문헌을 제대로 인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 얼굴이 너무 글자를 줄이는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이동을 해볼게요. 오늘 저희가 그래서 함께 할 이야기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학술적 글쓰기에는 도대체 왜 참고문헌이 필요할까? 그리고 두 번째는 참고문헌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참고문헌은 어떤 경우에 참고하고 인용하면 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하고 인용한 문헌을 나의 과제물과 또 나의 논문에 어떤 방식으로 표기하는 게 좋을까? 이 네 가지 단계로 네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학술적 글쓰기에는 왜 참고 문헌이 필요할까? 자, 참고 문헌을 제가 한번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자, 먼저 연구 논문의 작성을 위하여 참고한 문헌을 의미. 그냥 참고 문헌을 있는 그대로 마치 제시한 것 같네요. 그런데 조금 더 다른 정의들을 함께 살펴보면 이런 게 나왔습니다. 참고 문헌의 서지사항을 일정한 순서로 정리하여 제시한 목록을 참고 문헌 목록이라고 부름. 자, 여기에서 한 가지 힌트가 조금 나왔는데, 자,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가 아니라 어떤 교재나 매체 강의를 읽을 때 참고 문헌을 두 가지 어떤 방식으로 접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교재의 본문 안에 이렇게 가로를 치고 홍길동, 이천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작성한 그 책이나 논문을 내가 참고했다라는 것을 문장 끝에 가로치는 것으로 인용하는 경우를 학우님들은 이제 첫 번째 보시게 되고, 그런데 그게 어떤 한 장이 끝나거나 논문이 끝나거나 내용이 끝나는 부분에서는 참고문헌 목록 아니면 목록이란 말도 없이 그냥 참고문헌이란 것으로 있고 가나다 순서대로 또는 ABC 순서대로 일정한 순서로 정리해서 참고문헌 목록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참고문헌을 두 가지 방식으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이 정의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장을 참고한 그 자체, 그리고 뒤에 있는 참고문헌 목록,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흔히 참고문헌을 접하게 되는 방식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을 짚고 있네요. 참고문헌을 제시하는 목적은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에 도움을 주는 데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연구자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풀어 설명을 해보자면 제가 이제 담당하는 과목 음악의 이해와 감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음악의 이해와 감상에는 서양 음악사 그 중에서도 고전주의 시대 음악에 대해서 다루는 강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강의의 마지막 참고문헌 목록에는 이 매체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이 교재의 내용을 서술하기 위해서 어떤 참고 문헌들을 내가 참고하고 인용했는지가 목록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서양 음악사 1 아니면 클래식 음악의 이해 이런 식으로 이 교재는 아니지만 다른 책들의 목록이 적혀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학우님들이 나는 논문을 고전주의 시대 음악에 대한 것으로 한번 써보고 싶어 라고 하면 일단은 교재를 읽게 되시겠지만 두 번째로는 교재 외에 교재 끝에 있는 참고문헌 목록을 함께 읽어보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전주의 시대 음악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그 책들을 통해서 얻게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연구자가 자신의 책이나 논문이나 아니면 어떤 연구 보고서나 등등의 어떤 학술적인
글쓰기에서 끝에 참고문헌을 제시한다는 것은 곧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다른 사람들도 연구할 때 한번 이 책들이나 논문을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팁을 주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목록으로 나와 있는지를 한번 함께 확인해 볼게요. 제가 2016년에 아니 냈던 논문인데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블랙리스트 실행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자, 이 논문의 그 참고문헌 네, 보면은 제가 오타가 났는데, 네, 이 2016이 아니라, 네, 이거 2019년에 나왔던 논문인데 잘못 적었네요. 네, 일단 조금 더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이 논문의 끝에는 이런 참고 문헌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확인하실 수 있는 건 가나다라 순서대로 이 저자들의 이름 순서대로 논문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일반적인 논문도 있지만 아니면 이런 학위 논문들도 함께 들어있고 아니면 이런 한 기관에서 냈었던 전문 자료집 이런 것들도 참고문헌 리스트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저는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또 이런 기관이 발행했던 논문과 연구 보고서와 그리고 학위 논문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학술적인 내용들을 바로 이 논문에서 많이 인용하게 된 것이고, 그런 참고 문헌들을 이렇게 맨 뒤에 목록으로 제시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저 다음에 연구를 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또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처음 연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참고문헌 리스트를 먼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 논문도 이미 보신 거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다양한 어떤 글들을 보면서 내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보려면 요런 문헌들을 보면 관련된 내용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설명했었던 참고문헌 목록이 다른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걸 바로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는 2장을 시작을 하면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 사태 개요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정의를 제가 그냥 내리는 게 아니에요. 신문 기사에서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당시 이 조사위에서 했었던 보고서, 2019년에 나왔던 보고서를 인용을 합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이라고 하고 집권 세력이 쭉 내려가서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사태라고 해석하고 있다. 라는 것으로 2019년 조사위 보고서에서 나왔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정의를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질게요. 자, 제가 왜 블랙리스트 사태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가 됐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어떤 문화예술계 사건인데
그거를 제가 왜 저의 언어로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조사위의 보고서에 나왔던 정의를 인용하고 있을까요? 자, 그거는 이 세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저의 연구 논문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냥 저의 언어로 블랙리스트라는 건 어떤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그냥 아무개일 뿐인데 제가 이런 개념을 말한다는 게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증명이 되지가 않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어, 몇 년에 걸쳐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했던 조사위의 보고서를 인용한다는 것을 여기에 밝힘으로 인해서 제 연구 논문이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그걸 통해 저의 연구 논문 또한 신뢰성이 이제 확보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모든 학술적 글쓰기라고 하는 건 정확한 학술 개념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가 제 친구한테 카카오톡에서 블랙리스트를 설명한다라고 하면 이럴 수 있겠죠. 친구한테. 나 내일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무슨 회의를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친구가 잘 몰라서 블랙리스트? 그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왜 있잖아. 2000 몇 년에서 몇 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좀,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예술인들을 검열했었던 그 사건 몰라? 라고 하면 그건 제가 친구와 친구 사이에 나누는 대화니까 어떤 것을 인용하지 않고 그냥 저의 언어로 풀어 설명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연구 논문 아니면 과제문 아니면 학술지에 내는 어떤 그런 학술 논문 이런 것들은 내가 학술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학술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이 학술장에서의 당연한 어떤 규칙이고 규범과도 같은 거예요. 보기 때문에 이 블랙리스트 사태의 개념을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내면 안 되고, 이 정확한 학술 개념을 사용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이 개념을 어디에서부터, 어떤 문헌에서부터 인용했는지를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연구자의 연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도 이것을 분명하게 인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학우님이 저처럼 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의 연구를 찾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만약에 제가 블랙리스트에 대한 정의를 이런 것을 인용하지 않고 설명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디에서부터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문헌들을 찾아야 되고 그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되는지 궁금한 상황에 빠지겠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조사위 2019라고 쓰는 순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개념은 흔히 이 조사위 보고서에서부터 봐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런 생각까지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아마도 조사위의 2019년 보고서를 보면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정의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다양한 어떤 해석과 분석과
그런 것들도 다 볼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조금 더 연구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떤 문헌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점이 이제 여기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논문에서 세 번째 파트는 이론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학우님들이 본격적인 어떤 대학원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이론을 근거한 논의를 하시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특히 어떤 내가 학술적인 개념이나 이론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미 기존의 학자들이 어떤 맥락에서 그런 개념들이나 이론들을 말을 해왔었는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적어주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학우님들이 대학원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도대체 왜 참고문헌이라는 게 필요하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쉽게 제가 개나리의 예를 통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개나리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한번 이런 글을 써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개나리는 노란색이다. 자, 이 문장에 참고 문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자, 이 문장에는 참고 문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개나리는 노란색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시각적으로 이걸 보면, 어, 5살짜리도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여기에는 어떤 이견이 존재하지 않고, 이건 학술적인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수준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나리는 노란색이다 라고 누가 어떤 과제물에 쓴다고 하면 이 문장에는 참고 문헌이 필요하지가 않죠. 그런데 한번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개나리는 봄에 피는 꽃이다. 이거는 조금 더 개나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에 참고 문헌이 필요할까요? 물론 개나리는 노란색이다라는 거에 비해 봄에 피는 꽃이다라는 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이고 만약에 외국에서 온 사람, 개나리를 처음 본 사람이라면 이게 봄에 피는 꽃인지 여름에 피는 꽃인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최소한 한국인들에게는 상식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참고 문헌이 여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개나리는 어떤 분류학적으로 봤을 때 쌍떡잎 식물, 용담목, 물풀의 나무과의 낙엽 관목이다. 자,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학술적으로 개나리라는 것의 분류를 명시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참고문헌을 인용할 수도 있고 인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어떤 뭐 식물 도감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전문가의 것을 통해서 인용을 한다면 내가 그러면은 개나리에 정확한 어떤 학술적인 명을 어디에서부터 가지고 왔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문헌을 인용해도 되지만 또 인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
이 개나리의 어떤 학술적인 개념에 대한 것은 이것도 역시 그냥 어떤 사전적 정의로 우리가 이견을 가지지 않고 다 알고 있는, 다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이거를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굳이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정리해서 말을 해보자면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학술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문헌을 인용을 해도 된다 하는 것이 조금 더 어떤 전문적인 글쓰기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가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찾으면 나오는 또 개나리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참고문헌을 일일이 달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알고 그리고 그 찾아볼 수 있는 그게 아주 보편화된 뭐 식물 도감이라거나 이런 수준의 어떤 문헌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굳이 참고문헌을 인용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볼까요? 개나리 열매 껍질에는 항균 성분이 있는데 임산부에게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문장은 반드시 참고문헌을 인용해야 합니다. 먼저 개나리 열매 껍질에 항균 성분이 있다는 거를 이거는 굉장히 학술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증명이 된 사실일 것이고 이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해보면 먼저 이 부분도 인용이 필요해요. 그런데 특히 여기에서 인용이 필요한 거는 임산부에게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라는 건 누군가가 개나리 열매 껍질을 가지고 임산부에게 실험을 해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실험을 한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학술적인 어떤 연구의 결과이자 분석의 결과이고 이거는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고 어떤 사람이 이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실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읽은 사람이 그 내용이 궁금했을 때 그 참고문헌으로 가서 확인해 볼 수 있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학우님들이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바꿔 말하자면 참고문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연구하는 사람의 다른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것도 있고 또 내가 말하는 어떤 주장이나 나의 글쓰기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고 전문적인 내용들을 제대로 추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목적이 있는데 그러므로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은 참고 문헌이 필요하지 않다. 바꿔 말하면 참고 문헌이 없이도 학우님들은 개나리가 노란색이고 봄에 피는 꽃이다라는 걸 충분히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나리의 어떤 학술적인 개념에 대한 그 문장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고 그러므로 어딘가에서 찾아봤겠지만 그러므로 참고한 문헌이 있겠지만 어디서 참고했을지가 너무 명확히 상상이 되는 어떤 그 문장은 또 참고를 굳이 안 해도 괜찮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실험을 한, 연구를 한, 분석을 한 결과를 내가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참고 문헌을 인용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에서 한번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참고 문헌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고 문헌에는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단행본, 책이고요. 두 번째는 학술 논문이고요. 세 번째는 신문 기사, 그리고 네 번째는 연구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 생각에 문화교양학과 학우님들이 가장 익숙한 것은 아마도 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교재도 그것을 참고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참고 문헌의 목록이 대부분 논문이나 신문이나 보고서가 아니라 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목록을 통해서 다른 책들을 찾아보시게 되고 그것을 과제물 작성하거나 논문 쓸 때 참고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논문은 어떤 특정한 연구 주제, 연구 질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 범위가 협소하면서도 깊고, 좁고 명확하다면 책은 조금 더 넓고, 두루뭉실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큰 범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책으로부터 시작해서 논문으로 가는 게 더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이 가장 익숙하고, 그 다음에 논문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문 기사를 인용을 하거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번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런 연구 질문을 가졌다고 생각해 봐요. 모차르트의 생애에 대해서 연구해 보자 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어떤 책들이 과연 참고 문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음악의 이해와 감상 교재도 참고 문헌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모차르트의 생애에 대한 사실들 또는 모차르트의 생애와 연관된 작품에 대한 설명이 모두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어떤 학술적인 지식이자 정보가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음악의 이해와 감상에는 사실 모차르트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좀 아주 간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셨을 때는, 모차르트의 생애에 대한 많은 정보가 나오지 않네?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게 서양 음악사에 관련된 일반적인 대학 교재. 자, 음악의 이해와 감상은 서양 음악, 세계 음악, 한국 음악, 대중음악이 다 들어있지만 서양 음악사 교재로 넘어갔을 때는 조금 더 모차르트에 대한 긴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럼 이걸 통해서 모차르트 생에 대해서 음악의 이해와 감상 교재에는 나오지 않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도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접할 수 있는 참고 문헌은 바로 모차르트에 대한 평전이죠. 모차르트 평전이라 함은 그 단행본이 처음부터 끝까지, 첫 장부터 끝장까지 모두 다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이제 국내에도 몇 권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모차르트 평전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모차르트를 포함한 여러 서양 음악 작곡가에 대한 다른 관점의 책들, 그걸 작품으로 풀 수도 있고요. 공공음악회나 어떤 사회적 변화에 대한 것으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차르트의 어떤 사랑이나 연인, 애인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이 있을 텐데 그런 어떤 다양한 에세이가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인류학적 책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어떤 사회학적 혹은 역사적인 책들 이런 것을 통해서 모차르트의 생애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과 관점을 접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모차르트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 아무 논문이나 다 모차르트 생애를 다루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제가 여기에 그 모차르트의 에 관한 논문들을 제가 랜덤하게 그냥 아무거나 한번 검색을 해봤을 때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의 제시부 후반부 모차르트의 불규칙한 악보를 만드는 매개 변수. 또 모차르트 음악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적용. 자, 이런 곳에 과연 모차르트의 생애에 대한 정보가 자세하게 나와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거는 상당히 모차르트 음악 그 자체에 대한 음악 이론과 분석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원님들도 내가 만약에 모차르트 생애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면 구글 스콜라나 아니면 제가 여기 보여드린 거는 KCI라고 하는 한국연구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논문 사이트인데요. 이런 데다가 모차르트를 그냥 검색을 하시면 생애에 대한 거 외에 다른 관점의 논문들도 모두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논문의 초록, 한마디로 초록이라고 하는 건 논문의 맨 앞장에 있는 논문 전체 내용이 요약이 된 짧은 한 단락 정도의 글인데요. 이런 걸 읽어보시면서 내가 궁금해하는 연구의 내용이 과연 이 논문에서 제시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없지만 이런 논문들에는 아마 나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차르트와 전기의 횡포에 관한 책. 그 모차르트의 전기 문이 뭐 별로 이제 모차르트에 대한 이해를 돕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일 거고요. 모차르트 수용관의 시대적 변적. 모차르트를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또는 모차르트 수용관의 다양성.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문들을 읽으면서 그 앞서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상당히 음악 이론적이고 분석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생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참고문헌 유형인 신문기사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 이제 모차르트 미사에 관련한 어떤 공연에 대한 클래식 비평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는 제가 힘들게 모차르트에 대한 신문 기사를 겨우 하나 찾은 것이기는 한데, 모차르트의 생애에 대한 게 이제 조금 나와 있지만, 이거는 아마, 인용하시기에는 너무 개인적인 어떤 비평이기 때문에 참고문헌으로 인용하시긴 어려워요. 여기에서 제가 일부러 모차르트의 사례를 가지고 온 거에 대한 어떤 저만의 전략이 이제 나오는데, 자, 모차르트처럼 또는 이제 문화교양학과에서 가장 많은 학우님들이 논문을 쓰시는 주제가 주로 역사에 관한 건데, 제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것들은 신문 기사나 연구 보고서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주로 이미 책이나 논문을 통해서 연구가 되지, 신문 기사라는 건 굉장히 동시대적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연구 보고서도 우리의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현존하는 다급한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주로 연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학우님의 연구 관심이 주로 과거다라고 하면 당연히 신문 기사나 연구 보고서는 참고하시지 않게 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거나 의문을 가지시지 않고 그냥 책과 주로 책이겠죠. 그리고 일부 논문을 보면서 참고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리는 과연 신문 기사나 연구 보고서를 읽게 될까요? 그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보면 자, 이런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예술가의 예술 노동이라고 하는 걸 내가 예술가로서 어떤 작품을 창작하는 걸 곧 이제 노동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예술 노동이라고 개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예술 노동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예술가들에 대한 복지 또는 예술가의 권리는 어떤 사회 제도들 또는 공공의 지원 제도들을 통해서 보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그 제도는 적절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앞서 모차르트에 비해서 굉장히 현실에 맞닿아 있는 연구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책과 논문뿐만이 아니라 신문 기사나 아니면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는 것도 굉장히 어떤 효과적인 글쓰기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제가 사례로 보여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라는 것이 시행이 될 건데, 과연 뭐가 달라지냐라는 것에 대한 한 기사입니다. 자, 이런 기사를 인용하는 것을 통해서 예술인 권리 보장법 이후에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변화에 대한 것을 인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기사는 바로 이건데요. 22개의 문화예술 단체가 예술인들이 작업을 하다가 어떤 그런 산재적인 피해가 있을 때, 뭐 다친다거나 이런 게 있을 때 보호받기 위해서 산재보험을 당연 가입하고 전면 적용해야 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기사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의 이제 어떤 과제물이나 논문에서 문화예술 단체들이 산재보험의 가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라는 그 사실이 최근에 예술가 복지 및 권리 관련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어떤 잘 보여주는 그 척도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도 이런 신문 기사들을 인용하는 것을 통해 어떤 논문의 서두를 잘 연다거나 아니면은 내 논문이 가지고 있는 연구 질문이 최근의 어떤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연구 보고서도 인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라는 문화예술 분야를 주로 다루는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운영 지원 방안 연구라는 거를 했고, 또 예술인 복지 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인 하나인 창작준비금 제도 발전 방안 연구라는 거를 이제 또 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연구 보고서들에서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이 또 예술가 복지나 권리에 대한 논문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학우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연구 보고서는 도대체 어디서 찾나요? 이랬을 때 우선 나의 연구 주제를 다루는
연구기관이 어디인지를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이라면 또는 관광 분야라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노동 아니면은 여성 이슈, 젠더, 불평등, 장애 이런 거라면 뭐 한국노동연구원이나 아니면 보건사회연구원이나 이런 것처럼 그 관련된 그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학우님들의 지도교수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요새는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더라도 이런 정보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기관을 먼저 찾으신 다음에 그 연구기관에 가보면 자료실 이런 게시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서 연구 보고서를 찾아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앞서 얘기했던 책이나 아니면 논문이나 신문 기사에 비해 연구 보고서가 참고 문헌으로서 가지는 큰 장점이 있어요. 연구 보고서는 하나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이 안에서 선행 연구들을 굉장히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루고자 하고 하는 이 주제가 앞서 어떤 방식으로 연구가 됐었고 어떤 논의가 나왔었는지 그 맥락을 파악하기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연구 보고서가 굉장히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모차르트라거나 백남준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미술 작가라거나 이렇게 다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인 연구라면은 필요 없겠지만 조금은 동시대적인 또는 정책적인 사회제도적인 그런 연구를 하시는 것이라면은 조금 더 연구 보고서를 함께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참고문헌은 그럼 도대체 어떤 경우에 참고하고 인용하면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쯤 얘기를 하면 이제 들으시다가 이제 졸린 학우님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자, 참고문헌의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답은 아닙니다. 참고문헌의 수는, 100개가 적혀 있다고 더 좋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나의 논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문헌들만 참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참고문헌의 수를 일부러, 늘리시는 학우님들도 있어요. 제가 보면은 과제물을 쓸 때, 분명히 이 문헌들을 다 읽으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관련된 논문들을 검색해서 그냥 참고문으로 넣는 거죠. 그런 노력은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고 정말 내가 참고한 문헌들만 과제물과 논문의 마지막에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논문이 다른 것보다 더 전문적인 참고문헌이다? 이 퀴즈의 정답도 X입니다. 가끔 보면, 과도하게 논문에만 집중해서 문헌을 참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연히 그 연구 보고서나 신문 기사나 아니면 책도 전문적인 참고 문헌에 해당합니다. 특히 책은 논문의 내용들이 집대성돼서 나오는 게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책이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참고문헌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학우님들이 약간 논문이 더 반드시 전문적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있어 보이기 위해서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 책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이번 기회를 삼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떨 때 참고문을 인용하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앞서 개나리의 예에서 설명한 것처럼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개념이나 주장을 소개할 때, 그럴 때 참고문헌을 인용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일반적이고 누구나 아는 이야기에는 참고문헌이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은 우리가 흔히 논문에서는 선행연구 검토 파트라고 부르는 건데요. 내가 다루는 어떤 연구 주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학술적 논의를 집대성해서 정리할 때 참고문헌을 많이 인용하게 되죠. 자, 예를 들면 모차르트의 생애에 대해서 내가 모차르트는 사실 병에 걸려서 죽은 게 아니라 모차르트는 자살을 한 거다. 라는 어떤 파격적인 어떤 연구의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 그동안 모차르트가 병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학술적 논의를 정리해야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학자들이 다 이렇게 말했지만 난 다르게 얘기할 거야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은 문헌들을 참고해야 되고 선행연구 검토 파트에서 이것을 정리해서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우님들이 어떤 학부 수준에서 이런 걸 엄밀하게 하시지는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몇 개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내가 다룰 연구 주제를 다른 연구자들,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봤구나 정도로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반드시 참고문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는 내가 다루는 어떤 연구 질문이나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적이고 또 어떤 주장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예술인 복지에 대해서 예술인들에게 기초소득식으로 어떤 돈을 지급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과 예술인들이 좀 결과 중심적으로 작품을 만들어냈을 때에만 어떤 지원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A라는 의견과 B라는 의견을 지금까지 누가 말을 해왔고 어떤 근거를 통해서 말을 했는지를 참고문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주장을 할 때도 반드시 참고문헌이 필요합니다. 내가 모차르트는 자살했다 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그런 근거를 통해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게 뭐 모차르트에 대한 어떤 의학적 자료인 것인지, 모차르트의 친구의 편지인 것인지, 모차르트의 아내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인지, 그런 새로운 주장을 할 때는 반드시 참고문헌을 통해서 내가 요런 문헌들을 통해서 봤더니 종합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참고하고 인용한 문헌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본문 안에 삽입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 모차르트는 원래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지만 이라고 홍길동의 2000년 어떤 글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런 가로치는 것을 통해 저는 지금 홍길동의 2000년에 나왔던 책이나 논문을
인용하고 있어요. 참고하고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밑에 있는 성춘향처럼 쓸 수도 있는데 성춘향 2010에 따르면 모차르트는 뭐 음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위와 아래의 차이는 뭐냐면 위는 조금은 우회적으로 내가 홍길동의 문헌을 참고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라면 아래는 내가 정말 이거를 성춘향이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거를 성춘향을 가로에 넣는 게 아니라 성춘향이 주어가 되어서 성춘향에 따르면 이렇게 말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본문 안에 삽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가로치고 말하는 것과 내가 인용한 어떤 그 학자의 이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용하는 방식이 있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이라서 학우님들이 이렇게까지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그래도 말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연도만이 아니라 페이지 수를 명확히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언제 제시하냐? 자, 제가 모차르트의 성공에 대해서 당시 음악평론가가 삐리리 신문을 작성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 구체적인 내용이 너무 궁금할 수 있죠. 삐리리 신문? 그리고 저도 이거를 홍길동의 2000년 어떤 논문 전체가 아니라 2000년 논문 중에서도 35페이지에 삐리리 신문에서 말한 그 성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고 했을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는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인용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때로는 그게 어떤 한쪽의 내용이 아니라 한 5, 6쪽에 걸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페이지 수를 하나만 명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나는 이런 내용을 읽었고 이걸 참고한다라고 보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학우님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본문 안에서 참고 문헌을 어떤 방식으로 인용하는지에 대한 것이라면 지금부터는 어떤 과제물이나 논문의 가장 끝부분에 참고 문헌의 목록을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해보자면 사실 참고 문헌 목록을 작성하는 방식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셔도 다 괜찮아요. 그런데 단 하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여기 예시가 있는데요. 참고 문헌의 목록을 작성하는 방식에 일단 저자명을 맨 앞에 오는 거는 반드시 그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연도, 제목, 출판사, 쪽번호 또는 어떤 사람은 저자명, 제목, 출판사, 연도, 쪽번호 또는 저자명, 제목, 출판사, 쪽번호, 연도 이렇게 어떤 순서로 제시가 되는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예시 1번의 방식대로 하기로 했다면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하고 또 예시 2의 방식대로 하기로 했다면 계속 이런 방식대로 해야 돼요. 처음에는 예시 1대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2대로 했다가 또는 3의 방식을 취하면 안 되고 일관된 방식을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팁을 드리자면
외국어 문헌을 참고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하신다면, 한글 참고 문헌과 외국어 참고 문헌을 별도로 보여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흔히 신문 기사는 또 별도의 목록으로 신문 기사 이렇게 탭을 만들어서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고 한글의 참고 문헌이라면 저자의 이름이 가나다 순서대로 나오도록 하셔야 되고 외국어 참고 문헌이라면 역시 A, B, C 순서대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내용을 가장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제가 지금까지 참고문헌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고, 그리고 참고문헌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우리는 이것을 어떨 때 인용을 하고, 또 어떻게 표기해야 되는지 이 네 단계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참고 문헌에 얽매이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 문헌은 내가 있어 보이려고 적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적는다고 내가 더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참고 문헌이 꼭 없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참고 문헌은 그럼 왜 읽냐라고 하면, 내가 어떤 학술적인 지식을 얻었을 때 하나의 책만 읽으면 요만큼의 지식이 있지만 또 다른 책이나 논문 읽으면 그 지식이 확장이 되고 또 거기에서 없는 내용이 또 다른 참고 문헌들을 통해 확장이 됩니다. 즉, 나의 지식을 더 많이 늘리고 나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 참고 문헌을 읽는 것이지 단순히 내가 어떤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 또는 있어 보이기 위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참고문을 읽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우님들도 참고문을 적어야 되는 것을 어떤 의무사항으로 느끼시기보다는 내가 정말 어떤 과제물을 할 때 또는 내가 논문을 쓸 때 당연히 뭔가를 찾아봐야 되겠죠. 찾아보고 거기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글쓰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뭔가를 알고 싶고, 그 알고 싶은 걸 어떤 문헌들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참고해서 나의 글쓰기를 하는 거라면, 당연히 참고 문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게 되고, 그거를 그러면 인용의 방식으로 나타내고 적으셔야 한다.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어, 너무 어떤 마치 과제물을 작성한 논문을 할 때 통과 의례처럼, 내가 일단 요렇게 적었는데, 마지막 파트에 그럼 참고 문헌을 땡땡하고 뭐라도 적어볼까? 라는 식으로 너무 이렇게 그 의무사항처럼 하시지는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한번 참고 문헌을 학술적 글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되는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 강의를 들으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제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의 이메일로 문의를 하셔도 괜찮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논문 작성까지 사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이 논문을 제출하시는 데에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학기 과제물 작성과 논문 작성도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다양한 참고 문헌을 읽고 또 공부하는 재미를 아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